그럼 변하는 건 뭐냐? 변하는 거는 교류 주체의 다양화입니다. 전통 시대에는 한중 교류의 주체가 다들 짐작할 수 있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사신, 그리고 사신에 따라가는 비공식적인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한중 교류의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이래로 한중 관계가 국제관계가 근대적인 국제관계로 바뀌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병사라든가 상인이라든가 또는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고 한국인들도 망명을 간다든가 독립운동을 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상인들이라든가 뭐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간다든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인적 교류가 다양해지면서 한중 교류의 주체가 다양화된다는 거. 지금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죠. 뭐 유학생이 많이 오고 관광객도 오지 않습니까? 서로 오가는. 그것이 중요한 변화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호 의존의 다차원적 긴밀화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호 주체가 다양해질수록 상호 접촉의 다양화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뭐 문화 한류라든가 뭐 중국의 문화가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문화, 경제, 정치 여러 면에서의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지금 와서 중국 경제와 끊어져 가지고 한국 경제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긴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세 번째입니다. 제3자의 영향도 중요합니다. 한중 관계에서 또 달리 생각하면 한국인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볼 때 제3자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통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상국, 대국으로 보다가 문명적으로 낙후된 멸시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제3자인 일본의 역할입니다. 일본은 문명의 중심으로 봐서 그렇거든요. 냉전 시기에 또 역시 중국을 그렇게 폐쇄적이고 팽창적이고 독재적인 국가로 보는 냉전형 인식을 갖게 된 거는 중요한 기준이 뭐겠어요? 미국이죠. 미국을 기준으로 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3자, 강국으로서의 제3자는 늘 한중 관계를 변화하는 중요한 요소다. 중국이 굉장히 크지만 양자관계의 비대칭성과 근접성이 있고 비대칭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비대칭성을 우습게 만드는 상대화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제3자의 역할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제3자의 역할도 우리가 늘 중요한 변화하는 요인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한중 관계를 정리하면 양자가 어떻게 서로 결합하는가, 변하지 않는 것 속에 변하는 것이 작용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그것을 유동적으로 만드는가, 이런 식으로 한중 관계는 변해온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교체기,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 다 짐작하시죠? 뭔지? 독립문이죠. 원래 이 자리는 영문이라고 합니다. 영은 받아 환영한다는 영과 은혜로운 사람들을 환영하는 문이었어요. 뭐겠어요? 중국의 사절단이 오면은 서대문 열까지 와서 여기서 맞이하고 요 옆에 있는 건물이 모화관이라고 해서 사신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거기서 파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영문 자리를 청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이 들어서면서 이것을 독립문으로 바꿔서 새롭게 만듭니다. 그때 독립은 뭐겠어요? 일본 제국으로부터의 독립? 아니죠. 청조 질서로부터의 독립을 했다. 이제는 청조의 조공 질서 범위 내에서 나와서 독자적인 국가, 근대적인 국가를 만들겠다. 대한제국도 그래서 만든 거죠. 이름이라도 제국으로 가자. 대한제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고종이. 그런 식의 강력한 의지가 이 독립문에 나타나 있고 이것은 청조로부터의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다. 자, 그러면 한국은 그런 노력을 해서 독립문까지 세웠다면 중국은 조선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가? 두 가지의 논쟁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다른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제국적인 질서 속에 조선을 끌어들이려고 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일본이 결국은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편입되고 말았죠. 중국도 서구 열강들이 그랬듯이 제국주의 질서를 만들려고 했다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근대적인 국제관계에 대등한 국제관계로 그냥 가려고 했다라는 것은 논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체 논쟁에 여러분이 깊이 관심 갖기라기보다 조공질서의 기억이라는 것은 관성이 있더라.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아직도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논의에서 조공 질서가 존재하니 부활하니 안 하니 논란이 되는 거는 기억의 관성화의 작용입니다. 외교 전략을 짤 때 이 기억의 관성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일반 여론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정책 결정자들한테도 부담을 줍니다. 이거는 중국인들 리더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전반기에 한국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립시킬 거냐 말 거냐 논의할 때도 그렇고 모택동의 사고 속에서도 한 구석에는 조공질서의 기억이 강하게 있고 그것이 한국을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학자뿐만 아닙니다. 중국 학자들도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국에도 나타날 수 있다. 말하자면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조공이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는 중국을 바라보는데 조공이라는 유령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령이 필요하지 않으면 밝은 빛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저는 탈중화와 재중화 사이의 긴장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중화라는 거는 중화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어떤 뭐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중국하고 지금 완전히 단절하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경제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그렇다고 완전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적인 질서 속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가도 된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탈중화와 재중화 사이에서 어떤 긴장을 끝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외교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누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략 외교가 필요하다. 양자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가운데 중앙으로 가자는 건 아니죠. 필요에 따라 이쪽에도 갈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이쪽에도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는 어떤 전략적 외교, 실용 외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지만 해야 될 일이고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계속 한국을 어떻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건 전략적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한중 관계에서 한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반도가 중요하다. 전략적 가치가 높다. 남북한 통틀어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실용 외교, 전략적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두 개의 사진을 보면은 이거 뭐 북미 회담 얘기고 이건 남북 회담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뒤얽혀서 서로가 필요하긴 여러 미국과 중국, 남북한 모두 얽혀 있는 이런 속에서 어떤 방식의 외교적인 출로를 찾아갈 거냐라는 것은 한중 관계의 역사 속에서도 필요하다. 물론 한미 간에는 동맹 관계고 한중 관계는 협력 관계라고 하죠. 더 그 외교 관계 용어를 필요하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해요. 그거하고 동맹 관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를 분별을 하되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적절히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맹과 협력 관계를 어떻게 조화할 건가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럴 때 역사적인 경험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서 저는 관심을 갖자고 제안하고 싶은 거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관심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커요. 불변의 요소 중에 제가 비대칭성을 얘기했는데 관심의 비대칭성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관심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러면은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과소관심, 관심이 별로 없어. 그저 뭐 한국인들의 한류라든가 뭐 대중문화 뭐 이런 정도 몇 군데 도시 생활에서의 세련됨 뭐 몇 군데 관심이 있어. 반면에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서 과잉 관심, 정치, 경제, 문화 뭐
북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왜 중국이 간섭을 안 하냐든가 중국이 왜 제 역할을 안 하냐. 중국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그건 니네들이 해결하는 문제지. 왜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느냐. 자기들은 전략적으로 북한을 이용할 수도 있고 남한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과잉 관심과 과소 관심의 비대칭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는 한중 관계의 변하는 요소와 변하지 않는 요소를 동시에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북한을 일종의 한중 관계에서 한국은 물론 남한, 대한민국입니다만 대한민국과 중화민국과의 관계에서의 제3자가 또 하나 있는 게 아니냐. 그건 북한이다. 북한의 역할이 뭐냐에 따라서 한중 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 1차적으로 지금으로서 제3자입니다만은 북한을 제3자라고 할까요? 그게 제3자가 강대국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강대국이 아니까 제4자, 제4자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만 용어가 무엇이든 북한이라는 요인도 한중 관계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것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중 관계를 살펴보면서 질문이 조공질서가 부활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었는데 정리를 한다면 결국 어떤 조공질서를 말하는가? 조공질서가 어떤 조공질서인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조공질서는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어떤 외교 제도로서의 조공질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보면 지금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말하는 조공질서, 무슨 제국과 식민지처럼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중국의 패권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거라고 걱정하는 한국의 여론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중국의 지식인들이 지금 문화 대국으로서의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제 질서도 새롭게 짜고 싶어 하는데 그럴 때 문화적인 어떤 영향력, 근사한 말로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그런 국제관계를 말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오늘날 조공질서라는 유령이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유령은 정체가 애매한 거죠. 밝은 빛을 비추면 그냥 사라지는 유령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공질서를 왜 얘기하는가가 역시 중요하다를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여기서 조공질서의 역사적 변천 관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역사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중 관계를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